자, 우선은 뭘 보냐면 얘들아 우리 관문자전을 먼저 한번 봐볼까? 이쪽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 관문자전은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는 기존의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이랑 비교하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소설, 우리 고전 소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여러분 채척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얘들아 다 능력이 있고 잘생긴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 제자가 인형 인물.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얼굴도 못생겼고 신분도 엄청 낮은 사람이 얘들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 주인공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인물의 유형 요거를 꼭 정리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에서 이 각각의 일화가 총 7개의 일화가 나오는데 그 7개의 일화에서 각각 어떤 인물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인물의 성격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구성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광문이라고 하는 자는 비롱뱅이다. 그럼 여러분 광문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고 인물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여러분 광문이 이 글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원래 제자가 인형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자가 인형 인물이 아니에요. 제자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고 가인 얼굴이 예쁜 유형이라고 해서 제자가 인형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고전소설과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그 전에서 봤던 여러분 전형적인 영웅, 전형적인 여러분 잘생긴 사람, 전형적인 귀족인 사람들,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쪽 하고 있어. 이쪽 첫 번째 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라 개성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개성적 인물은 전형적 인물의 반대말.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인물의 유형을 좀 잘 기억을 해줄게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광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옛날 그 전통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줄의 광문은 이렇게 여러분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광문에다가 4가지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근대적 가치관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요거를 선생님이랑 정리를 할 거야. 요거가 이제 지문에서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광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렁뱅인데 그는 일찍이 종로 내 거리에 저자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러 다녔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다 영웅,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지가 주인공이야.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설에서 많이 벗어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무슨 일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비렁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폐두, 우두머리로 추대를 하여 그들을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광문은 여러분 좀 이 어린애들 그 거지 패거리들한테 좀 그래도 얘들아 이렇게 숭상시 되는 사람인가 봐. 얘를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건 그래도 나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얘를 좀 그래도 믿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밑에 애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지 아이들이 광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광문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광문은 적어도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성격.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광문의 성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광문의 성격이구나 라고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섞여서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려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 병에 걸려서 구멍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이 아이는 추위는 점차 더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유달리 그슬펐다. 광문이는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서 밥을 빌려서 돌아왔다. 왜 밥을 빌렸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밥을 먹이려고. 사실 거지들은 여러분 자기 먹을 게 급급하지 여러분 남을 위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건 남을 위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는 했지만 그 아이는 벌써 숨을 쉬고 말았다. 자, 이윽고 일반적인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물을 죽인 것이라고 의심을 해서 그럼 얘들아 뭘 한 거예요? 오해를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광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서로 꾀해서 광문이를 두들겨서 구멍집에서 몰아내버렸다. 자, 광문이는 하는 수 없이 도망해서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 그 집 개를 깨워서 놀래서 깨웠다. 개소리에 감을 깬 그 주인 영감은 밖으로 나와서 광문이를 잡아 묶었다. 여기서도 오해가 발생을 해. 도둑인 줄 알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집주인은 광문을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들어왔으니까. 자, 근데 나는 원수들을 피해서 온 놈이유. 조금도 도둑질을 할 뜻이 없어요.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로 저자에 가서 밝혀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광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광문이가 말하는 말투를 살펴보면 사투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광문이가 사투리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 사실성을 가지게 만들고 좀 더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순박한 성격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투리를 쓰면 그건 약간 이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여러분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좀 쓰면 사투리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럼 이 느린 사투리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약간 되게 느긋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렇게 외친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였다. 여러분 자, 순진 그대로였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얘를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문을 순박하다고 여기고서 풀어줘요. 이게 풀어준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풀어주게 되고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에 광문이가 도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는 그 이튿날 새벽을 풀어주게 되었다. 광문이는 감사 인사를 올리고 거적대기를 얻어가지고 가버렸다. 그럼 여러분 거적대기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시고 자, 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더 볼게요.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끝내 괴이하게 여겨서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렁뱅이들이 한 시체를 이끌고 수포교의 다리에 이르러서 그 시체를 다리 아래 던지고 가버린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지들은 어때요? 시체를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린다? 사람의 시체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비렁뱅이들은 얘들아 되게 인색하고 사람의 가치를 얘들아 죽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배려 같은 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비렁뱅이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 속에 몰래 싸서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방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광문이는 이 죽은 아이의 시체 때문에 자기가 도둑으로 몰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줘요? 그 아이에게 거적대기를 쌓아가지고 이들아 그걸 묻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비렁뱅이들하고 광문이의 행동은 어때요? 완전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인물의 행동이 대조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비렁뱅이들은 얘들아 정말 인색해요. 냉정하고요. 왜냐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게. 근데 광문이는 아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거적대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광문의 따뜻한 성격을 상징해주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적대기 의미도 같이 정리할게요. 거적대기는 광문의 따뜻한 성품을 상징한다. 광문의 따뜻한 성품을 나타내는 게 바로 거적대기다. 그래서 이 소재의 기능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8번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또 중얼거렸던 건 여러분 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죽은 아이를 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는 그제서야 그에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을 숨김없이 다 밝혔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의 일을 되게 의롭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것을 우대해줬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을 해서 고용살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가 1화 1번이야. 이게 1화 1번이고요. 1화 1번은 여러분 죽은 시체, 죽은 아이 시체를 묻어주는 자, 죽은 아이 시체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광문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느냐? 인정이 많고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왜 도둑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 변명 같은 거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왜 얘들아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변명 같은 거 잘 안 해. 말이 얘들아 입이 되게 무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변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를 얘들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죽은 사람을 진심으로 애도할 줄 아는 여러분 이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일화에서 광문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씩 다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집주인은 그러면 이 약방의 이 광문의 모습을 보고 여기 이제 그러면 집주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집주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순박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들아 감동을 받아서 얘들아 옷도 해주고 얘들아 먹을 것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리하였으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1화 1이에요. 그럼 이제 1화 2번 갈게요. 1화 2번은 9번부터예요. 어느 날 부자가 여러분 이 부자가 약방 부자예요. 약방 주인인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살펴보고 문 밖을 나가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기쁘지 않은 기색이라는 게 뭐냐면 의심을 한다. 그러면 약방 주인은 여러분 이 광문이를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쁘지 않은 기색이 의심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가 물끄러미 보고 무엇을 말할 듯을 하다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지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실로 그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사람이 왜 혼자서 얼굴이 빨개졌다가
혼자서 얘들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다가 잠자코 일만 했을 뿐인데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왜? 여러분 이 집주인이 소개해준 사람이고 약방 주인에게 자기가 고용을 당했으니까 나 말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끝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선생님 오타가 좀 있다. 얘들아. 그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아유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꾸러 왔는데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와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아저씨는 모르셨겠죠.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게 사실은 이런 광문이를 의심했던 이유는 그러면 이 돈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한 이유가 나왔어요. 의심한 이유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이유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어진 것도 광문 때문이 아니라 처조카가 가져갔던 거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처조카가 가져갔었다. 그러면 여러분 처조카가 가져갔기 때문에 누구를 오해한 거예요? 광문이를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광문이를 오해한 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 된다. 이게 일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 부끄럽게 여겨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문이더러 저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일로 구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 그려. 내가 이제 이렇게 무슨 낯으로 자네를 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사과를 했다. 그럼 여러분 사과를 했다는 건 광문이 오해한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해소한 거죠. 이게 일화에 대한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소하고 나서 그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물론이고 그의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라고 하면서 칭도, 여러분 칭도가 칭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칭찬이라고 써주실래요? 칭찬을 했고 또 여러 동신들의 빈객들과 여러분 공경 문화의 측간들에게도 지나칠 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 문화의 측간들과 종실, 일단 종실은 나라 사람들이야. 나라 왕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양반들에게 이거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들에게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광문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봐.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15번째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광문의 인품이 소문이 나는 과정을 얘기를 해. 광문의 인품이 소문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그 소문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 보세요. 약방주의는 사실 여러분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니야. 왜냐면 약방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당시에 의사나 뭐 아니면 약방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높은 얘들아 귀족들의 양반들의 집단이 아니라 중인계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인계층들이 여러분 그 자기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 그러면 그 중인계층들이 얘들아 입소문을 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들, 즉 여러분 양반들한테 소문을 낸 거야. 그럼 양반들한테 천민인데 거진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을 내는 과정에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 양반들에게 이런 천민조차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양반에게 긍정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양반들에게 이런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만 할까? 이게 여러분 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야 양반아, 이렇게 천민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니네는 뭐하고 사니? 양반을 비꼬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의 의도는 양반을 비꼬려는 여러분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화 2번이에요. 15번까지. 그러면 여러분 9번부터 15번까지가 1화 2번이고요. 1화 2번은 여러분 약방 주인의 오해라고 하는 일화를 드러내고 있죠. 그럼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광문이의 성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광문이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묵묵히 일만 해. 그러니까 얘들아 막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발끈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맡은 바를 끝까지 맡으려고 해요. 성실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기도 하고 여러분 끝까지 얘들아 자기는 정직하게 일을 해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린 또 누구의 성격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여러분 약방주인의 성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약방주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자기는 약방주의는 중인계층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직급 이제 신분 세계로 보면 천민보다는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 근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오해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야. 물론 오해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아는 도리를 지닌 사람이다. 가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되게 잘못했는데 뭔가에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뻘쭘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고 여러분 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일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6번 한번 가보자. 이게 일화 3번이에요. 이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머리꽂이나 옷비치, 의복, 가재도구, 가옥은 집이야. 집, 그 다음에 전장은 여러분 땅, 그 다음에 여러분 노비들의 문서를 저당 잡고 봉값이 10분의 3이나 10분의 5만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주게 된다면 담보를 따지지도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1화 3번 여기에 16번인데요. 1화 3번에서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시에 돈놀이 사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채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당을 맡아서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광문이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사채업자들도 어떻게 했대요? 그냥 돈을 다 빌려줬대요. 그러면 광문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광문의 성격은 신의가 있다. 신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정리하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조선 후기 사회상. 자, 여러분 조선 후기는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당시 이렇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돈놀이인 건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돈놀이 사채업을 하는 돈놀이가 성행했다. 이런 돈이면 다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자, 혹은 여러분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까 약방주인 얘들아 부자라고 했거든. 약방주인을 부자라고 표현을 해. 중인계층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야. 아까 여러분 집주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런 중인계층들이 여러분 평민층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민 즉 중인 계층들의 경제적 성장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1화 4번 갑시다. 여러분 17번째. 광문은 외모가 너무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 여러분 만석희는 인형극을 얘기를 해요. 인형극을 잘하고 찰가무 춤을 잘 췄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이렇게 놀려냈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1화 4번인데요. 자 17번의 1화 4번에서는 여러분 뭘 해주고 있냐면 광문의 외양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가 여러분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어때요? 다르죠.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니네 형은 광문이처럼 생겼어, 광문이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 그래도 이 광문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광문의 성격은 아니지만 여러분 광문이 유명했음. 이걸 드러내주는 것 같아. 광문이가 아주 유명했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화 5번째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광문이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렁 벗고 싸움판에 들어가서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드물들어서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걸 판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사람들도 웃음이 터져서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18번째 이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1화 5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1화 5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광문이가 정말 얘들아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되게 잘 말려. 여러분 우리 누가 싸우고 있을 때 잘못 말리면 싸움에 휘말려서 같이 싸우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냐면 되게 재치있게 이 싸움을 끝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싸움을 말리는 일화인데요. 이 일화에서 여러분 광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재치가 있다. 익살과 기지도 가지고 있어. 재치, 익살,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익살은 여러분 유머러스한 거. 그 다음에 기지는 얘들아 되게 순발력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발력과 재치와 유머스러운 모습이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그럼 뭐가 잘 드러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특성이 잘 드러나요. 이 작품에 가지고 있는 해학성이. 해학성은 여러분 우리 웃음을 유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웃음을 잘 유발해주고 있는 것 같아.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해학성.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다른 일화 갈게요.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머리를 닳고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닳았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결혼을 못한 총각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40이 넘어도 머리를 여러분 닦고 다녔다. 거기에다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결혼 X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 남들이 장가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 잘생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밑줄 한번 쫙 그어줄래? 자, 여러분 22번에 여러분 잘생긴 사람 얼굴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 밑줄 쫙.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자기 상대방이 좀 예쁘고 잘생기길 바라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면. 그러면 여기서 남녀 평등 사상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남녀 평등 사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남녀 평등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 광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일화 여러분 우리 몇 번이냐면 7번, 6번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원래 못생겼기 때문에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이 없다. 그러면 21번부터 여러분 22번까지 여기까지가 일화 여러분 6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1번, 2번은 장가를 가라고 하는 일화인데 이걸 통해서 광문의 성격은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평등사상이라고 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광문의 특성 4가지 중에서 근대적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 신분 제도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당시 선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리고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뭐 하겠니?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지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왜냐면 거지니까 사람들 집 문 아래에서 잔대요. 그런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나 된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은 다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3번부터 24번이 일화 6, 7번에 해당하고요. 이게 여러분 집을 가지라고 하는 일화예요. 그럼 이 집을 가지라고 하는 일화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얘들아 욕심이 있어 없어? 집 욕심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물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건 욕심이 없고 나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상관없어. 자유분방해. 이게 광문의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일화로 갈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사용했다. 자, 26번. 서울 안의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강문희가 성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그럼 여러분 26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생들이 광문희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런 값이 나갔대요. 그 말은 광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 26번에 광문은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여러분 우리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호위무사, 호위무사를 얘기하고요. 각 전의 별감, 이거는 여러분 임금님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별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마도이는 임금님 사위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청지기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직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청지기,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럼 여기 잘 보자. 여기 청지기들을 한번 봐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얘들아 임금님 사위나 임금님 밑에 일하는 하인들이나 신하들이나 혹은 여러분 호위무사들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비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 관직 있는 사람을 모시는 하인들을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대요? 이만큼 여러분 옷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옷을 입었대요. 그럼 여러분 소매가 이 정도로 늘어뜨려서 입는 사람들이요. 우리 사극에서 보면 누구들이냐면 사대부들이 이렇게 옷을 입거든. 사대부들은 얘들아 농사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옷을 이렇게 해서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옷을 늘어뜨려서 입었다는 건 허례허식. 헛된 얘들아 의식이나 헛된 얘들아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옷을 늘여 입었다.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허례허식.
지네가 관직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네가 꼭 얘들아 관직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간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운심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을 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면서 선뜻 춤을 추지 않았대. 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 운심의 성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도도한 사람이야. 기생인데 이 사람들이 춤을 추라고 해도 춤을 안 춘대. 아주 도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안 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허세만 부리고 허례의식을 하고 야 너 기생이니까 춤 한번 춰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 사람은 상대를 얘들아 허세를 부리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가 허세를 부리면 오히려 자존심을 더 높이는 사람이 바로 운심인 거야. 네가 그러면 허세를 부려? 그래 그럼 나는 자존심을 더 높일게.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도하고 당당하고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광문은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여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 아주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았다. 광문은 비록 옷은 해지게 있게 입었고 행동에는 조금도 거리낌도 없이 의기양양했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고 취한 척 구역질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 얘들아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거 우리 여러분 똥머리를 했는데 똥머리가 얘들아 흐트러져서 이렇게 되는 머리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고 온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색 저 사람 뭐야 막 이러면서 얘들아 실색을 하는데 광문에게 눈짓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거기 있는 온 좌상들을 보세요. 이 온 좌상들이 누구들이냐면 바로 청지기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광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저 사람 뭐야?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내면보다 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냐면 외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좌상들은. 자 근데 이 광문이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치면서 곡조를 맞춰서 노프락나르락 노래를 부르니까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서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이를 위해서 칼춤을 추더라. 얘들아 운심의 성격 하나 더 가자 얘들아. 운심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도도한 행동을 했죠. 근데 광문이는 어땠어요? 자기가 얘들아 옷을 그지같이 입고 와도 당당하게 얘들아 순수하게 그 자리를 막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사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서 춤을 춰주는 거야. 누굴 위해서? 광문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외면보다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냐면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운심하고 좌상 여러분 즉 청지기의 모습은 대조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운심은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다시 할게. 그래서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문과 친구를 맺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청지기들 또한 광문과 친구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1화 8번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25번, 26번부터 28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게 1화 8번이고 운심과 춤을 추는 이 1화예요. 그러면 이 1화에서 광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광문은 여러분 당당해. 자기가 얘들아 보잘것없어도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동을 해. 자 그리고 1화 28번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갖고 있냐면 아주 의기양양해요. 다른 사람 여러분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싸움을 말릴 때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줄 아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놀 줄 안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도 신의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면 신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빈칸 한번 쭉 한번 채워볼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7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광문을 왜 주인공으로 설정했는지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 근대적인 세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빈칸 채웠니? 얘들아 거기 조선 후기 근대적 여러분 인간형의 창조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분이나 지위보다 신이나 인간성 이거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 귀하고 천한 거에 상관없이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일화를 통해서 인품을 제시한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랑 하나 밑줄 한번 그어줘야 돼요. 어디다 밑줄 긋냐면, 자, 선생님 읽을 테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주인공의 인물됨을 잘 보여주는 일화들을 나열하는 방식. 이러면 거기다가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 여기다 밑줄 쫙 그어주시고, 이게 여러분 무슨 방식이냐면 이야기가 중간에 막 끼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사파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파 형식. 그래서 사파 형식이라고 써줄게. 사파 형식. 자, 그러면 일화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격이 나타나는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인장을 해주는 건 여러분 인간애와 의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격에다가 인간의 의리. 자, 그리고 의심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고 보증을 서줄 수 있다는 건 신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남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남녀 평등 사상.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분 다른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안에 써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그 다음에 8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8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우리 작가의 근대의식을 갈게요. 자, 여러분 신분이나 지위보단 품성과 인격을 갖춘 인물이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이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박지원이 이걸 썼다. 가시겁고 소탈하고 순수하고 무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얘들아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천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 당대 위선적인 양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이다. 양반층 사회를 비판한다. 풍자한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광문은 당시 이 기득권층들이 보기에는 완전 다른 인물이잖아. 신분도 낮고 얼굴도 못생겼고 근데도 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당시 기득권층이 보기에는 아주 얘들아 다른 인물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기존과는 다른 인물을 딱 제시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기 이제 주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주제 첫 번째 신이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광문의 삶에 대한 예찬 이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시 양반 세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신 건데, 자, 이 광문자 전에서 뭐가 잘 드러나냐면 근대성이 되게 잘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계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문자전은 근대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몽성이라는 건 누군가를 일깨워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광문자전을 통해서 누구를 일깨워주려고 했던 거야? 양반들을 일깨워주려고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당대 양반층에게 일깨움을 주려고 당대 양반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몽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실성. 우리 여러분 막 고전 소설 보면 여러분 한 번 전투에 한 번 나가가지고 전투 나가서 얘들아 한 번 칼 한 번 확 휘두르면 얘들아 막 몇천 명이 죽는데 얘들아 내가 한 번 돛을 쭉 이렇게 부리면 여러분 그냥 전쟁 한 번에 이겨버린대.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겨놓고는 얘들아 완전 신분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얘들아 막 원수, 대원수, 대장군 그 다음 막 아니면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현실성이라고 하는 건 뭘 드러내냐면 이 작품, 이 사람은 주인공은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아무리 얘들아 사람들한테 명성이 있어도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현실성이라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명성을 얻고 신의를 얻어도 신분 변화가 없다. 이게 현실성이야. 여러분 지금도 보면 물론 여러분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막 뉴스에 나와. 그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 얘들아 좀만 유명해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현실성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 서민성인데요. 여러분 우리 근대에서 여러분 우리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랑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다 시민들이 서민들이 얘들아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평등사상이나 민주주의를 오게끔 만들었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주인공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서민성이 바로 근대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공이 여러분 양반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서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광문자전 설명 다 했고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 엄마의 말뚝도 한번 해볼까요?